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들이 늘어나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330여 곳의 착한 가게가 운영 중인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60여 곳이 늘어난 수치고 경북도 50여 곳이 늘어난 560여 곳이 착한 가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저렴한 가격에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항 대잠동의 한 국수집은 잔치국수를 3,000원에, 구미 원평동의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3,500원, 짬뽕은 4,500원에 맛볼 수가 있고요. 경주 건천읍의 한 목욕탕은 입장료 3,000원을 20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착한 가게에 국비를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외식업에서 목욕업, 세탁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에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들, 정부와 지자체 또 지역민의 많은 관심 속에 번창하길 응원합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북부권엔 꽤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곳에 따라 아직도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안동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도 많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이 없었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근 발생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란계 농장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고병원성 AI가 여러 번 발생했던 고위험 시군 18곳, 특히 북부권에는 영주와 봉화 두 곳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영주와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현재 특별 방역이 진행 중인데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산란계 농장 간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입 허용 차량은 2단계 소독 이후에 농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농장 간 차량 중복 출입을 막기 위한 차량 관제도 실시됩니다. 특별 방역을 잘 지킨 우수 농장은 일시 이동 중지와 점검 예외 등 차등 방역이 적용되는데요. 중수보는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봉화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와 인근에 내성촌이 있어 AI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부터 내렸던 비는 오늘 새벽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늘도 강한 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어제 많은 비가 내린 울진군에 낙석과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울진군 금강소면 예 36번 국도에서 커다란 바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왕복 2차로 도로를 꽉 막아섰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국토관리청은 이 도로에 쏟아진 토사만 300톤이 넘는 걸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도로 인근에 새로 난 36번 국도가 있어서 교통 불편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낙석사고 직후 인근 마을 25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전력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섰고 오후 8시 50분쯤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하루 울진에는 5-60mm의 비가 내렸고요. 많은 곳은 15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울진군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비탈면이나 제방 붕괴 징후가 있으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0.5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파고 최대 4m로 매우 높은 물결 일겠습니다. 오늘 선박 점검과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가 국제 슬로우푸드 생물 다양성 재단 맛의 방주에 등재됐습니다. 11일 울릉군에 따르면 국제 슬로우푸드 생물 다양성 재단이 최근 울릉군에 명예에 관련된 맛의 방주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탈리아에 본부가 있는 국제 슬로우푸드 생물 다양성 재단은 멸종 위기에 놓인 종자나 음식 문화유산 등을 알리기 위해 1996년부터 맛의 방주로 승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릉명예의 등재는 우리나라에선 111번째, 울릉군에선 8번째입니다. 앞서 울릉에선 2013년 칡소와 섬 말라리를 시작으로 손꽁치, 옥수수 여청주, 홍감자, 기닙돌김, 물엉겅퀴가 맛의 방주로 등재됐는데요. 울릉군은 이번에 울릉도 명이만이 갖고 있는 우수성을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 맛의 방주 등재를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등재를 계기로 울릉 명이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자기 개발에 관심 갖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북형 평생교육 대전환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경북 도민 행복대학에서는 1000여 명의 졸업생이 명예학위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60명은 올해 처음으로 명예도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경북도 교육협력과 김영란 주무관 연결해서 경북도민 행복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올해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란 주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도민 행복대학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요즘 우리는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경북도민행복대학은 배우는 즐거움, 행복경북이란 비전 아래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출범해 지금은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생학습 대학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캠퍼스 단위로 운영되면서 1년 동안 수준 높고 유익한 강의는 물론 다양한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료 시에는 명예도민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3년째를 맞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로 횟수로는 3년 차인데요. 첫 해에는 명예도민 학사과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졸업을 아쉬워하시고 더 배우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지난해에는 석사, 올해는 박사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학사과정은 19개 시군 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석사과정은 4개 권역의 대학 캠퍼스, 박사과정은 2개 권역의 대학원 캠퍼스로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총 1162명이 입학을 하셔서 네. 학사 796명, 석사 139명, 박사 60명 등 총 995명이 명예도민 학위를 받으시고 졸업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기본 커리큘럼은 1년 동안 주 1회 2-3시간 수업이 1, 2학기 각 15주로 나누어 진행되고 중간에 네. 여름방학이 있고요. 교육 내용은 7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을 공통과정으로 하고 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과정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명예도민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박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올해는 지난해 석사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금호공대와 대구대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했는데요. 네. 총 66명이 입학을 하셨는데 이 중 60명이 명예도민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박사과정은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농어촌 컨텐츠 개발,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 마을 ESG 경영, 기후 환경 변화 등 지역과 관련된 과제나 주제를 선정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발전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현장 중심,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형 참여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1년간 책임 교수 지도하에 소그룹별로 좀 깊이 있는 토론이나 연구를 하고 실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등 개인의 역량 향상뿐 아니라 지역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네. 이 외에도 명사 특강, 리더십 교육, 우리 지역을 바로 알기 위한 지역학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수업을 듣는 분들 연령대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북 도민행복대학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평생학습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계신데 지역별로 운영되는 학사과정에서는 연령대별로 관심사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60대를 기준으로 3050 리더스 과정과 60 플러스 마스터 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석사 박사 과정은 권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포항시 캠퍼스에서 20대의 최연소 학생분이 졸업하셨고 석사 과정에서는 80대의 최고령 학생분도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공부니까 학습자분들의 열의가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습자분들의 열의와 열정으로 석사, 박사 단계까지 만들어졌고요. 특히 석사, 박사 과정은 권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주 학교까지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수료자의 절반 이상이 개근을 하셨고 오히려 다른 지역 학우들을 함께 만나서 공부하면서 지역별로 친구가 생겨서 기쁘다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 봉사 활동도 직접 아이디어 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산불이나 수해, 손길이 필요한 곳도 찾아다녀 주시고 환경 정화나 자선 바자회, 기부 활동 등 곳곳에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를 들려주시고 계셔서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이 평생학습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경북도민 행복대학 햇수로 3년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행복대학은 열릴 텐데 참여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내년에도 경북도민행복대학은 19개 시군 캠퍼스에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예. 내년 2월경에 수강생 모집을 하고 수업은 3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되는데 지역 캠퍼스별로 조금씩 일정 차이는 있습니다. 수업 요일과 시간, 장소는 시군별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도민행복대학 본부가 있는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도민행복대학의 그간 활동이나 정보가 궁금하시면 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도 교육협력과 김영란 주무관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경북도민 행복대학의 학습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학사과정, 2022년 석사과정에 이어서 올해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김순미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동에 사는 김순미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밝으십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안동에 사는 60대 봄띠 김순미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현재 지금 안동시에서 위탁에 운영하는 생활지원사라고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3년째 경북도민 행복대학을 다녔고 올해 명예 네. 박사과정까지 마치셨는데 네. 처음에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저는 안동시민대학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안동시민대학이 폐지가 되고 도민행복대학으로 바뀌었어요. 오. 그래서 도민행복대학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도전을 해서 네. 안동에서 1년,
예천에서 1년, 아. 구미까지 1년 해서 3년을 아주 즐겁게 잘 다녔습니다. 아니 학사 과정은 각 시군에서 다닐 수 있지만 이 석사 네. 과정부터는 권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올해 안동에서 구미 금호공대까지 수업을 들으러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개근하셨더라고요. 저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다 개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열정이 대단하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매주 가는 게 이 나이에 새로운 분을 사귈 수 있고, 네. 또 같은 마인드가 비슷한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한 주가 안 가면 궁금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주가 강사진은 저희가 프로필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지만 네. 강사진하고 저희들이 수업을 들을 때 친구들이 다 오나 저희는 이제 연배가 비슷하지만 선후배가 있지만은 네. 그분들하고 동기니까 가서 인사하고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네.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박사 과정은 수업이나 과제 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네. 어떤 주제로 박사 과정을 하셨어요? 저희는 구미 금호공대에서 3개 팀으로 나눴어요. 네. 예, 1팀은 AI 인공지능, 오. 2팀은 요즘 ESG 경영이라 그래서 환경 네. 같이 병행하는 ESG 2팀이고 저는 3팀에 소속된 도시재생과 인구소멸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아닙니까? 어떤 과제를 인구소멸이. 연구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안동에서 하니까 북부권역이에요. 네. 저희가 구미 금호공대가 서북부권이지만 저희는 북부권으로 해서 도시재생과 원도심 살리는 거하고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이제 과제로 한 분 교수님이 붙으셔갖고 네. 같이 수업을 했어요. 박사님 맞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도민행복대학을 다니셨는데 어떤 점이 네. 좋으셨어요? 첫째는 제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아, 왜냐하면 행복을 매주마다 행복대학을 가니까 네. 행복이 그냥 저한테 덤으로 오는 거예요. 예. 운전을 하고 갈 때는 제가 사실은 근무를 하고 가면 전심을 굶고 가게 돼요. 12시 40분에 출발을 해야 2시에 수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심을 굶고 가도 행복대학에 가면 행복해지니까 배고픈 거는 진짜 잊어버려요. 그렇군요. 예. 예.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는데 구미까지 가도 기름값보다 훨씬 제가 얻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주변에 경북도민 행복대학 어때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다녀보세요. 제 얼굴이 달라졌지 않냐고. 네. 제가 즐겁게 살지 않냐고. 예. 제가 보여지는 안동시에 저를 아시는 지인들이 보면 훨씬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도민대학 1년, 2년, 3년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네. 박사보다 더 윈 명예를 받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껏 배운 것 같고 지역에 이제 그동안에도 봉사를 했지만 네. 더 봉사를 낮은 마음으로 해서 더 네.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배운 너무너무 만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지역 봉사에 배운 것을 더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북도민 행복대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김순미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3분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는데요. 자, 현장에 배아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지난 금요일 2.18 안전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불꽃 속에 일어나는 희망을 주제로 하는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 및 2.18 합창단 창단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날 공연은 19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를 대구 시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련됐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참석한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2.18 안전문화재단 사무국장 황성재입니다. 동구에 살고 있고요.
사실 4.16 참사나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이제 20주기로 합창단을 구성하고 이제 공연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줄 겸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억을 잘 하는 것이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사건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아마 조금 기억에 담고자 의도적으로 제가 작정하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직도 유족들이라든지 그 후유증에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남은 고통들을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가 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 노력하는 이 음악회를 매년 가지면서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20주기 추모 음악회인 만큼 더 특별하게 구성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모 음악회는 총 3부로 구성됐는데요. 1부와 2부는 2.18 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그날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장면과 문자 메시지들이 보여지면서 객석 곳곳이 슬픔에 잠겼는데요. 이어 마지막 곡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라는 희망적 곡이 힘차게 연주되며 음악회는 마무리됐습니다. 2.18 합창단 창단 멤버 2명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2.18 합창단 지휘와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김삼봉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을 노래는 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픔을 좀 음악으로 치료를 하고 아픔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불꽃 속에 일어나는 희망처럼 그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딛고 일어나는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고 오늘 창단 연주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참사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른 어떤 참사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2.18 우리 재단처럼 이제는 문화로 좀 성화해서 사람들한테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국민들 성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니면 미술 작품으로 다시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합창단의 솔직한 마음이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참사로 영남대학교 입학 예정자인 딸을 잃은 엄마이자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황명혜입니다. 제가 합창단을 꼭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5년 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예술로 정화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분 한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억울하게 젊은 청춘들이 죽어가는 것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구석구석을 챙겨보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참사라고 하면 우울하고 슬프지만 유가족분들은 너무 어둡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은 어두움 혹은 밝은 미래를 표현하고 싶어서 노래했는데요. 네. 음악회를 통해 유족들의 마음에 아련하게 남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재단법인 2.18 안전문화재단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성재라고 합니다. 2003년 2월 18일 참사 이후에 13년이 지난 201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우리 손으로라는 미션으로 안전문화 확산 사업들을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런 또 20주기 기도하고 이후에도 시민들과 유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2.18 합창단이 다른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창단을 창단했고 원래 20주기 마지막 12월에 20주기 추모 및 2.18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같이 열게 된 겁니다. 재단에서 이제 안전문화 관련 안전교육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기존 하는 것들은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모든 추모 사업, 안전복지 사업, 안전문화 사업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합창단 창단 연주회 겸 또 20주기 추모 음악회를 하는 자리인데 20주기뿐만 아니더라도 시민분들께서 다른 모든 참사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가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비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참사를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지난 8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산, 건물 등 수성구 택지지구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영종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네. 영종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15층이나 20층이던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려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대구에서는 지산, 건물 등 수성구의 택지지구에 적용될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1992년부터 1997년 사이 조성된 수성구 노변, 건물, 시지, 지산지구 모두 조성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모두 단일 면적으로는 특별법 적용 기준인 10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가장 큰 시지지구의 대지 면적은 86만 제곱미터이고 건물 75만 제곱미터, 지산 69만 제곱미터, 노변 24만 제곱미터 순입니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접한 택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면 택지 면적의 합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대구에서는 어떤 곳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대구에서는 성서지구, 칠곡지구, 칠곡 3지구가 100만 제곱미터를 넘기고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로 분류됩니다. 네. 이 때문에 성서 칠곡은 되고 지산 건물 시지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법안에는 지산 건물처럼 인접한 택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 택지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이인선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지산동과 범물동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국토부가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좀 정리가 되긴 하겠죠. 네, 국토부는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 7곡, 7곡 3, 노변, 건물, 시지, 지산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적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어렵지만 추후 경기가 나아지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인접 택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 실제 포함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동안 재건축 시장의 대못이라고 불리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대폭 수정이 됐는데요. 환수금은 준공시 집값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 면제고요. 네. 그 이상은 금액별로 10에서 50%씩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8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제 대상이 늘었겠네요. 네, 대구시가 올해 6월쯤 초과이익 환수금을 추정한 결과
부가 단지는 27개, 면제 단지는 4개였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부가 단지는 15개, 면제 단지는 16개로 변경됐습니다. 네. 면제 단지가 12곳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집값 상승분이 큰 수성구를 중심으로 추정받는데요. 수성구청이 추정한 10개 단지의 초과이익은 우방 버머타운 2차 919억 원, 버머 우방 1차 735억 원, 중동 희망지구 358억 원 등 모두 2,952억 원입니다. 네. 구청에 따르면 1인당 초과이익이 가장 많은 것은 조합원이 63명 규모인 범어동 3일 맨션이었고요. 1인당 초과이익이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다음은 범어 우방 1차 2억 5천만 원, 우방 범어타운 2차 2억 3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럼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네, 수성구 재건축 단지도 5개 부가 5개 면제 이렇게 바뀝니다.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은 지산시형 1단지 337억 원, 파동 강촌 2지구 144억 원 등 모두 562억 원에 이릅니다. 예. 5개 부가 단지들도 실제 내야 하는 부담금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최대 70%까지 감면이 되고요. 부가 기준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연기해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비업계는 기존에 내야 했던 부담금보다는 적어도 반 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네, 특히 대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구 주택건설업계는 고사 직전인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을 다 합친 게 7천 가구인데 그거보다 많고요. 그러네요. 전국 5만 8천 가구 가운데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내년에도 더 쌓일 전망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지어놓은 후분양 예정 단지가 20개 단지 9천 가구에 이릅니다. 네. 업계에서는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양 대기 물량도 상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63개 단지 3만 9천 가구입니다. 네. 이들 모두 토지 확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공급 과잉 상태로 고사 직전이라는 게 업계의 호소입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겠죠? 네, 과거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에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양책을 주도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년, 2012년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규제 완화책과 부양책을 실행했습니다. 네. 대구 주택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요청 사항이 위축 지역 지정인데요. 위축 지역은 주택법을 근거로 가격, 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등을 고려해서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위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집니까? 네, 청약 자격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위축 지역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금융세제 등 추가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거래 활성화로 적체된 물량 해소가 최우선으로 필요한데요. 대출이 필요한 지역은 핀셋 규제에 상응하는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또다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무리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고요. 신규 분양가도 6억에서 7억은 기본인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가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구 집값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우상향해 왔고요. 네. 특히 2021년과 2022년은 폭등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균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균형을 찾아간다. 그럼 네. 앞으로 대구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워낙 공급량이 많아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에도 당분간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각자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이슈가 많았던 2023년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에서는 금융소득과 금융상품별 세금 그리고 연말정산 관리를 해두면 좋을 시기인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한 가이드로 금융상품별 소득과 연말 체크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에는 세금이 따르게 되는데 금융상품별 대표적인 세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이자 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이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런 세금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청 징수가 되거나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세 신고 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보통의 경우는 관리를 안 하게 되시죠. 왜냐하면 원천 징수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금융소득도 구간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놓으신다면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올해는 개인별 세금 구간을 12월에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그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칙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소득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채권의 이자, 할인액, 그 대표적인 우리가 예금을 다 하시잖아요. 그 네. 예금의 이자 등이 있죠. 올해는 특히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은행에 하셨고 또 은행의 예금도 과거와 같이 낮지 않고 올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융기관별로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으시면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배당소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익 배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뭐 분배금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네. 우리가 또 익숙한 펀드, 집합투자기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금융상품 만기 때 세금을 보통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닌 경우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가 봅니다. 네네. 그 보통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보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좀 나뉜데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다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는 관리를 해놓으시면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는 세무적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대표적인 게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는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소득이 기속되는 날인데요. 연도별로 금융소득 합계를 산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이제 지급받는 날인데요. 약정에 대한 지급일 혹은 실제 돈을 받은 날, 지급일로 이제 세법상은 정하는 날이 되는 건데요. 소득세법상 대체로 수입 시기와 우리 지급 시기라는 게 일치하거든요. 네. 대부분은 일치를 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보통 수입 시기는 연도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지급 시기는 실제로 내가 소득을 이제 지급받는 날인데 이 소득세는 원청 징수하는 날을 보통 기준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수입 시기와 원천 징수 시기가 다른 경우가 금융회사별로 보통 매출이나 중개를 하는 어음들이나 채권들이 있는데 그 할인액을 원청 징수 시기를 할인 매출일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선택의 날이 이제 지급일이 되는 거고 네. 소득세법상 그 이제 세법이 적용되는 날이 되는 거죠. 이 위에도 우리가 보통 예금 같으면 만기일이 있지만 우리가 안 찾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꿔서. 그렇죠. 그러면 이 받는 날이 보통은 그 세법상 그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기일이 아니고 예. 이렇게 다리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금융소득이 많이 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2천만 원이 넘어서면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그런 설명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이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뭐냐? 개인이 보통 1년간의 경제 활동을 하면 우리가 금융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각종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을 모두 가세세당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에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음에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리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네. 그래서 12월에는 이 투자자들의 금융소득을 파악해서 세금 구간에 따라서 예금이나
뭐 적금 등 만기 이런 것들 확인해서 만기를 해지를 미룬다든지 또 소득 공제를 위한 상품을 적극 가입해서 어떤 내 이제 과세 소득을 좀 낮춘다든지 네. 이러한 세금 관리를 체크해 볼 시간이 되는 거고요. 뭐 행복하게 이제 소득이 많이 난 분들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죠. 세금을 내시면 되지만 많이 내면 되고 네, 경계선 인근이 있어요. 딱 2천만 원 경계에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 세율로 단일 세율 15.4%를 구간을 하면 되는데 추가로 우리가 세금을 또 5월에 낸다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계선 인근에 있는 분들은 지금 관리를 해두시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2차 전지 개별 종목이나 해외 주식 투자로 또 이익을 본 분들이 계실 텐데 금융소득도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금융 상품 중에서 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제 비과세 상품 중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개별 종목이잖아요.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한 분들은 비과세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합산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양도 차익을 분리과세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에는 합산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예, 해외 주식은 분리과세 된다고 된다는 건데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세는 그러면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분리과세라는 것이 이제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를 해서 단일세율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식이 어쨌든 간에 장내 거래든 뭐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1년에 한 번 이제 내년 5월이죠.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정도 되는까지는 기본 공제가 돼요. 네. 그래서 250 정도 나신 분들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각종 세금을 체크해 보니 비과세 상품은 절세 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비과세 금융 상품들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상품이 채권 중에서는 브라질 국채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자 소득세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국내 그 채권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하셨는데 예. 이 채권의 매매 차익도 비과세가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는 과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IS 계좌 종합자산관리 계좌는 그 이제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예. 이외에도 절세형 계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해외 주식 종합 계좌라든가 지금 현재는 다 이제 일몰이 되었지만 재형저축 같은 것들 아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계좌에 속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절세형 통장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뭐 다양한 상품의 절세형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에 맞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각종 절세형 상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중국 ELS 우려도 있긴 하지만 ELS에 투자해서 3년치 수익을 일시에 수령을 하게 되면 금융소득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이 부분 우려도 되실 텐데요. EL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를 한번 따져본다면 약정일 또는 지급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ELS 경우는 상환 약정일이 만기일과 일치할 경우에 이 투자 기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 소득을 모두 기속시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3년 동안 배당 소득 전부를 올해의 금융소득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이 적용될 수가 있죠. 작은 금액으로도. 네. 그래서 ELS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특정 연도에 이 이익이 그 집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들 소득하고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효율적인 금융관리를 위해서는 금융상품별로 소득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연말정산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관리 팁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팁이라면 뭐 어쨌든 모든 것들은 관리를 잘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구간별로 보신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 예금, 적금 하시잖아요. 네.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12월에 어쨌든 만기가 도래오는 예금이 있다면 이를 평가해보고 본인의 이제 올해의 소득을 보시고 이것을 연장이나 해지 여부를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24년도에 금융소득을 기속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상계라는 걸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상계가 뭔가요? 네네. 이미 이제 이익이 났는 경우에 있다면 그 다른 종목들 중에서 손실이 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유일하게 해외 주식 같으면은 손실 부분을 확정한다면 전체 수익에서 이제 그거를 빼주게 됩니다. 네. 그게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의미인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손실된 종목들이 있다면 이참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손실 확정하신다면 네. 가표 구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상품들도 좀 잘 챙겨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연말정산 같은 경우 납입 활용을 하고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서 납입 한도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금융상품별 세금관리 포인트를 체크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at my heart beat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that I found you. 쿵쿵 가슴이 왜 이렇게 가뿐히게 꾹꾹 참아도 자꾸 그 생각이 나잖아. Oh, you, I love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네가 내게 불러준 you are my boo. 아직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네 품에 안겨도 늘 불안불안해 꿈처럼 깰까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아껴줘야만 해 그만 먹고 내가 돼준 걸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전날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혹시 알고 있니 느낄 수가 있니 늘 자랑하고픈 네 여자친구가 되고만 싶은 걸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단 그 다음에 겨울 넌 너의 곁에 있을게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전날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매일매일 너 때문에 행복해 클릭 정보 클릭.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동절기 급수 대책을 추진합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데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수도 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무상 신속 교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수돗물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거나 민원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달구벌 콜센터와 관할 지역 수도 사업소로 전화하면 됩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곳에 있어도 유난히 손발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수족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족냉증은 무릎이 시리거나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 족욕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요. 근력 운동이나 심폐 운동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외출 시에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추위에 신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00년) 건립된 대구 영시 화재 의형 공덕비가 대구 근대 역사관에 기증됐습니다. 의형 공덕비는 대구에서 일어난 큰 화재로 손해를 입은 가게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형금을 낸 사람의 이름과 사용 내역 등을 기록한 비석인데요. 대구 양령시 화재 의형 공덕비는 대구에서 실물로 확인된 최초의 공덕비로 한 민가에서 디딤돌로 사용되다 2022년 비문 판독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의형 공덕비는 대구 근대역사관 1층 상설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 당시 대구의 기부 문화가 담긴 우리 지역 유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북 봉화군 분천 산타마을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한겨울 산타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 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썰매 타기, 알파카 먹이 주기, 컬러링 엽서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산타클로스의 고향인 핀란드에서 온 공인 산타가 방문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분천 산타마을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리던 눈과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요. 불씨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